그날따라 유독 몸이 무거웠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익숙한 풍경들을 보면서도 마음은 어쩐지 가라앉더군요. 평생 시장 좌판에서 먼지를 마시고 식당 주방에서 뜨거운 김을 쐬며 단단해진 몸이라고 자부했는데 이른을 넘긴 세월의 무게는 어쩔 수가 없는 모양이에요. 그래도 손주 녀석 얼굴 볼 생각에 무거운 몸을 이끌고 집을 나섰습니다. 양손에는 아침부터 부지런히 만든 밑반찬들이 들려 있었어요. 아들 재식이 좋아하는 장조림과 멸치볶음, 입맛 까다로운 며느리 이미선이 유일하게 군소리 없이 먹는 더덕무침, 가리고 손주 녀석을 위한 달걀말이까지. 비닐봉지가 손가락을 파고드는 것 같았지만 마음만은 든든했습니다. 띵동. 초인종을 누르고 잠시 기다리자 문이 열리며 며느리의 뾰로통한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인사치고는 참 건조한 목소리였지요. 이미 제 양손에 들린 짐들을 본 며느리의 미간이 살짝 좁아졌습니다. 어머니, 또 뭘 이렇게 싸들고 오셨어요? 저번 주에 가져오신 것도 아직 냉장고에 그대로 있는데. 그래도 우리 강훈이 좋아하는 달걀말이는 금방 다 먹지 않니? 너희들 저녁은 먹었나 해서 겸사겸사 들렀다. 제 말에 며느리는 대답 대신 한숨부터 쉬며 길을 비켜주더군요. 고맙습니다라는 말 한마디를 바란 것은 아니었지만 매번 이런 식의 반응을 마주하는 건 꽤나 마음이 쓰라린 일이었어요. 거실 소파에는 아니나 다를까 아들 녀석이 소파와 한몸이 되어 누워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현관에서 소리가 났으면 당연히 엄마가 왔으리라 짐작할 텐데 녀석은 고개 한번 돌리지 않더군요. 제시가 엄마 왔다. 제가 먼저 말을 건네고 나서야 녀석은 느릿느릿 고개를 돌려 저를 쳐다봅니다. 아, 엄마. 왔어? 그게 끝이었어요. 다 큰 아들에게 살가운 인사를 기대하는 건 아니지만 평생 저 아들 하나 보고 살아온 어미 마음에 허한 바람이 스치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익숙하게 부엌으로 가 양손 가득 들고 온 반찬통들을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며느리의 말처럼 지난번에 가져온 나물 반찬이 손도 대지 않은 채 그대로 있더군요. 속이 상했지만 애써 모른 척 새로 가져온 반찬들을 빈틈을 찾아 구겨 넣었습니다. 강훈이는 방에 있니? 네, 학원 숙제해야죠. 걔도 바빠요. 며느리는 거실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며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함께 하자는 말이 무색하게 부엌에는 저 혼자 덩그러니 서 있었지요. 결국 제가 먼저 저녁상 차릴 테니 너희도 거들어라라고 말하고 나서야 며느리는 마지못해 일어나고 아들은 어슬렁거리며 식탁에 앉았습니다. 저녁 식사는 숨막히는 정적 속에서 이루어졌어요. 달그락거리는 수저 소리만이 어색하게 공간을 채웠습니다. 손주 강훈이까지 방에서 나와 앉았지만 아이는 제 엄마와 아빠의 눈치를 보느라 저와 눈도 잘 맞추지 못했어요. 제가 만들어 온 더덕무침을 젓가락으로 깨작거리던 며느리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너무 단 거 아니에요? 요즘은 건강 생각해서 설탕 거의 안 넣고 먹어요. 네 입맛에 맞추려고 일부러 꿀을 넣은 건데 별로더냐. 꿀도 당이에요, 어머니. 똑같아요. 더 이상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그저 묵묵히 밥만 퍼먹을 뿐 우리 둘 사이에 흐르는 냉랭한 기류를 중재할 생각은 조금도 없어 보였어요. 그렇게 어색한 저녁 식사가 끝나고 저는 소파에 앉아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반찬을 만들고 버스를 타고 오느라 허리와 다리가 욱신거렸기 때문이에요. 그때였습니다. 며느리가 밥그릇과 반찬 그릇이
산더미처럼 쌓인 싱크대를 턱으로 툭 가리키며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것 좀 보세요. 설거지가 산더미네요. 그 말의 의도를 모를 리 없었지요. 저더러 치우라는 무언의 압박이었습니다. 온몸의 피가 싸늘하게 식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평생 자식 앞에서 싫은 소리 한번 제대로 못하고 산 사람이었습니다. 이번에도 화를 누르고 좋게 말하기로 마음먹었지요. 알았다. 내가 잠깐 허리가 아파서 그러니 딱 10분만 앉아 있다가 치울게. 정말 딱 10분만 굽은 허리를 조금만 펴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며느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거실을 갈랐습니다. 10분은 무슨 10분이에요? 지금 바로 하세요. 기름때 굳으면 더 안 닦이는 거 모르세요? 어머니가 어지른 건 어머니가 치우셔야죠.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내가 어지른 것이라니요. 온 가족이 함께 먹은 저녁상이 어째서 저 혼자 어지른 것이 되는 걸까요? 억장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예, 이미선.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니? 내가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잠깐만 쉬었다가 하겠다는데. 제 목소리가 조금 떨려 나온 것 같아요. 그러자 며느리는 기다렸다는 듯이 더 큰 소리로 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뭐가 심해요? 사실을 말한 건데. 맨날 이렇게 음식 싸들고 와서 생색은 다 내시고 정작 뒤처리는 나 몰라라 하시는 거잖아요.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진짜 지긋지긋하니까. 지긋지긋하다. 그 말이 비수가 되어 제 심장에 정확히 박혔습니다. 온몸의 힘이 쭉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저를 경멸하듯 쏘아보는 며느리와 이 모든 상황을 못 본 척 TV에 시선을 고정한 채 미동도 없는 아들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래, 저 아들이 문제였습니다. 제 아들이 저렇게 버티고 있으니 며느리가 저토록 기고만장할 수 있는 것이지요. 김재식. 제가 아들의 이름을 부르자 녀석은 마지못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너는 저 말이 옳다고 생각하느냐? 이 어미가 지긋지긋하다는 저 말이. 제 물음에 아들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 짧은 순간 저는 신락 같은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내 아들이니까 마지막에는 내 편을 들어주지 않을까 하는 어리석은 기대 말입니다. 하지만 그 기대는 곧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아, 엄마. 그냥 좀 해줘. 미선이 말대로 기름때 굳으면 귀찮아지잖아. 왜 이렇게 시끄럽게 만들어 피곤하게.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제 가슴에 박힌 비수에 소금을 뿌리는 격이었습니다. 며느리와의 다툼보다 아들의 그 무심하고 귀찮다는 표정과 말투가 저를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뜨렸지요. 피곤하다니. 이 어미는 지금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있는데 고작 설거지하기가 싫어 피곤하다니요. 알겠습니다. 모든 것이 선명하게 이해되는 순간이었어요. 더 이상 이곳에 내가 머물 자리는 없다는 것을. 이들에게 나는 그저 귀찮고 늙고 지긋지긋한 짐일 뿐이라는 것을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소파 위에 두었던 겉옷을 챙겨 입었지요. 제 행동에 당황한 것은 오히려 며느리였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집에 가야지. 설거지는요? 너가 해라. 이제부터는 너의 집 설거지는 너희가 하려무나. 제 단호한 말에 며느리의 얼굴이 벌개졌습니다. 아들도 그제야 소파에서 몸을 일으키더군요. 엄마, 왜 그래 또? 그냥 그거 하나 해주면 될 걸 가지고. 그래, 그거 하나. 너에게는 고작 그거 하나겠지만 내게는 내 인생 전부를 부정당하는 일이었다. 이제는 나도 좀 쉬어야겠다. 너희들한테서.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신발을 신는 제 등 뒤로 며느리의 악에 바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가세요, 가. 다신 오지 마세요. 반찬 같은 거 싸들고 와서 사람 피곤하게 하지도 마시라고요. 제가 현관문을 열고 나가려 하자 며느리는 제 팔을 잡아 문 밖으로 세게 떠밀기까지 했습니다. 힘없이 밀려난 저는 차가운 복도 바닥에 넘어질 뻔했지요. 쾅! 제 등 뒤로 현관문이 무섭게 닫혔습니다.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안과 밖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었습니다. 저는 잠시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눈물은 나지 않았어요. 대신 평생 느껴보지 못한 차갑고 단단한 분노가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 다신 오지 않으마. 너희가 그토록 바라니 다신 너희를 피곤하게 만들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내 인생도, 내 돈도, 내 시간도 이제 단 하나도 너희를 위해 쓰지 않을 것이다. 저는 천천히 몸을 돌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아파트 복도를 비추는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 제 그림자가 그 어느 때보다도 또렷하고 단단해 보였습니다. 그날 저는 제 아들 집에서 무자비하게 쫓겨났고 동시에 제 인생의 진짜 주인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들네 집 현관문이 쾅 하고 닫히는 순간 세상의 모든 소음이 한꺼번에 멎는 듯 했습니다. 잠시 동안 저는 제가 어디에 서 있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조차 잊고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지요. 차갑고 매끄러운 금속 문이 마치 거대한 단두대의 칼날처럼 느껴졌습니다. 내 지난 수십 년의 헌신과 사랑이 저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완벽하게 잘려나간 기분이었어요. 등 뒤에서 들려온 며느리의 마지막 고함, 다신 오지 마시라는 그 말이 귓속에서 윙윙거리며 메아리 쳤습니다.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길고 흰 복도에는 싸늘한 형광등 불빛만이 가득했어요. 저 멀리 엘리베이터의 붉은 숫자가 느릿느릿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 숫자를 보고 나서야 저는 이곳이 지상 15층의 아파트 복도이며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발걸음을 옮기는데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왔어요. 금방이라도 주저앉을 것 같았지만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무너지는 모습을 그 누구에게도 특히 제 자신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오는 그 짧은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참으로 초라하기 짝이 없더군요. 손주 녀석이라도 볼까 싶어 나름 신경 써서 빗은 머리는 군데군데 헝클어져 있었고 좋은 옷을 입고 간다며 꺼내 입은 외투는 구김이 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제 얼굴에 떠오른 그 표정이 가장 낯설었어요. 슬픔도 분노도 아닌 모든 것이 끝나버린 사람의 텅 빈 표정. 저는 거울 속의 늙은 여자에게서 황급히 시선을 돌렸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와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는 길은 유난히 멀게 느껴졌어요. 화려한 조명으로 빛나는 아파트 창문들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저 수많은 불빛 아래에는 저마다의 온기와 이야기가 있겠지요. 하지만 방금 전 제가 나온 저 15층의 불빛은 이제 저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제 손으로 장만해 준 집, 제 아들의 보금자리라고 믿었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보금자리가 아니라 저를 집어삼키려 했던 짐승의 아가리 같은 곳이었어요. 정류장 벤치에 앉아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밤 공기가 제법 차가웠지만 추운 줄도 몰랐어요. 머릿속에서는 방금 전의 일들이 쉴 새 없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손발 없으세요? 라며 비아냥대던 며느리의 목소리. 엄마, 그냥 좀 해줘. 라며 짜증내던 아들의 얼굴. 그 두 사람의 모습이 번갈아 떠오르며 제 심장을 헤집었습니다. 서러운 마음이 들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지요.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차갑게 식어버린 분노와 함께 찾아온 기이한 해방감이었습니다. 그래, 이제 끝났다. 지긋지긋한 희생과 기대의 끈을 내가 아니라 그들이 먼저 끊어주었구나. 차라리 잘된 일인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 들더군요. 버스가 도착하고 텅 빈 버스 앞맨 뒷자리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밤 풍경은 아름다웠지만 제 눈에는 그저 무채색의 그림처럼 보일 뿐이었어요. 한참을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다 문득 제 주머니 속에서 딱딱한 것이 만져졌습니다. 꺼내보니 제 이름이 새겨진 낡은 도장이었어요. 집을 나서기 전 혹시나 은행에 들를 일이 생길까 싶어 무심코 챙겨 나온 것이었죠. 저는 그 도장을 가만히 손에 쥐었습니다. 시장 좌판에 앉아 처음으로 통장을 만들 때 썼던 도장. 남편과 함께 처음으로 우리 이름으로 된 집을 계약할 때 찍었던 도장. 그리고 남편이 떠난 뒤 홀로 악착같이 돈을 모아 지금의 작은 건물을 살 때까지 내 인생의 모든 중요한 순간에 함께했던 도장이었습니다. 이 도장 하나에 제 70평생의 땀과 눈물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셈이었죠. 그런데 그들은 제 아들과 며느리는 이 도장의 무게를 알까요? 그저 자신들이 언젠가 물려받을 재산 목록 정도로만 여기고 있겠지요. 제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이 모든 것들을 너무나도 당연한 자신들의 권리로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이 새삼스레 저를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저는 불도 켜지 않은 채 현관에 주저앉았습니다. 적막한 어둠 속에서 거친 숨을 몰아쉬었어요. 신발도 벗지 않은 채 저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몸을 일으켜 불을 켰습니다. 낡았지만 제 손때가 묻어 정겨운 집안 풍경이 눈에 들어왔어요. 저는 곧장 안방으로 들어가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묵직한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자물쇠를 열자 그 안에는 제 인생의 기록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제 명의로 된 작은 상가 건물의 등기권리증, 여러 은행에 나뉘어 예치된 통장들, 그리고 몇 가지 보험 증서까지. 그것들을 하나하나 거실 바닥에 펼쳐놓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이 쪼가리나 숫자의 나열이 아니었습니다. 제 청춘이었고 제 인생 그 자체였어요. 남편 병원비를 대느라 쩔쩔매던 시절, 제 시기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밤낮으로 식당 일을 하던 기억, 돈 아끼려고 밥에 물을 말아 김치 하나로 끼니를 때우던 수많은 날들. 그 모든 시간이 파노라마처럼 눈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모든 것을 저 오만하고 무례한 며느리와 우유부단한 아들에게 넘겨주기 위해 제가 이렇게 살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제게 설거지 하나를 시키며 제 존재의 가치를 하찮게 만들었지만 저는 이 종이들 위에서 제 가치를 다시 확인하고 있었어요. 저는 결코 하찮은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제 힘으로 이뤄낸 박경혜였습니다. 그래, 이건 다 내 것이다. 나직이 읊조리는 제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단단하게 울렸습니다. 이제 단 한 푼도 너희들을 위해 쓰지 않을 것이다. 그 결심을 굳히는 순간 갑자기 머리가 핑하고 도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극심한 분노와 배신감이 한꺼번에 몰려온 탓인지 아니면 온종일 긴장했던 몸이 이제야 탈이 난 것인지 알 수 없었어요. 식탁 의자에 잠시 앉아 숨을 고르려 했는데 눈앞이 점점 흐려지며 세상이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어지러움과 함께 가슴에 묵직한 통증이 느껴졌어요. 마치 거대한 바위가 제 가슴을 짓누르는 듯한 압박감이었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그대로 바닥으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차갑고 딱딱한 거실 바닥에 뺨이 부딪혔어요. 천장의 형광등이 여러 개로 번져 보이며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팔을 뻗어 바로 옆 식탁 위에 놓인 전화기를 잡으려 했지만 손가락 끝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몸이 제 몸 같지 않았어요. 이대로 죽는 건가? 평생을 악착같이 살아왔는데 결국 이렇게 아무도 없는 집에서 외롭게 죽음을 맞는 건가? 그런 허망한 생각이 들더군요. 그런데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만약 내가 여기서 죽는다면 그들은 슬퍼하기는커녕 내 재산을 차지할 생각에 희희낙낙하겠지요. 내 장례식장에서조차 유산 문제로 다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안 된다. 절대로 그렇게는 안 된다. 내 인생의 마침표를 그런 식으로 찍을 수는 없었어요. 억울해서라도 분해서라도 이대로 죽을 수는 없었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어떻게든 도움을 청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안간힘을 썼습니다. 하지만 목에서는 가쁜 숨소리만 새어나올 뿐 제대로 된 소리가 나지 않았어요. 의식은 점점 더 흐릿해져 갔고 눈꺼풀은 천근만근 무거워졌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는 유혹이 저를 덮쳐왔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희미해져가는 의식 속으로 누군가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똑똑똑. 처음에는 환청인가 싶었어요. 이 깊은 밤에 저를 찾아올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할머니, 박경의 할머니, 안에 계세요? 문 밖에서 젊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래층에 사는 젊은 총각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결혼해서 예쁜 새댁이랑 같이 사는, 마주치면 언제나 깍듯하게 인사하던 청년이었죠. 여보, 아무래도 이상해. 아까부터 할머니 댁 불이 계속 켜져 있잖아. 새벽에 쿵 하는 소리도 들린 것 같고, 이번에는 젊은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래층 새댁의 목소리였어요. 저는 어떻게든 대답을 하려고 입을 뻐끔거렸지만 아무런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발, 제발 문을 열고 들어와 달라고 속으로 외칠 뿐이었죠. 할머니, 저희 그냥 들어가 볼게요. 실례하겠습니다. 다급한 목소리와 함께 현관문 디지털 도어록의 버튼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행히 저는 비상 상황을 대비해 경비실과 아래층 부부에게만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준 상태였습니다. 삐리릭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두 젊은 남녀가 제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어머, 할머니. 쓰러져 있는 저를 발견한 새댁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청년은 잠시 놀란 듯 했지만 곧바로 제게 달려와 상태를 살폈습니다. 정신이 거의 없으셔. 소희야, 빨리 119에 신고해. 빨리. 알았어. 아내에게 다급하게 외친 청년은 제 머리를 조심스럽게 자신의 무릎 위에 올려놓고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크고 따뜻했어요. 그는 계속해서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할머니, 정신 좀 차려보세요. 괜찮으세요? 구급차 금방 올 거예요. 조금만 참으세요. 저는 그 청년의 얼굴을 희미하게 바라보며 이것이 꿈이 아니라는 사실에 안도했습니다. 내 아들도 며느리도 아닌 생판남이나 다름없는 젊은이들이 지금 내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진심 어린 걱정이 담긴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까무룩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눈을 떴을 때 제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새하얀 천장이었습니다.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와 규칙적으로 삐걱거리는 기계음이 들려왔어요. 제가 병원이라는 사실을 깨닫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온몸이 솜처럼 무겁고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았어요. 그때 제 옆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정신이 드세요? 익숙하면서도 낯선 목소리였어요. 고개를 돌리자 제 침대 옆 간이 의자에 꼬박 밤을 새운 듯
초췌한 얼굴의 젊은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아래층에 사는 새댁, 강소의 씨였어요. 그녀는 제 손을 조심스럽게 잡으며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표정으로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고혈압 쇼크 같은 거라고 하셨어요. 조금만 늦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대요. 저는 말없이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인데 어째서 이 젊은 부부가 밤새 제 곁을 지키고 있었던 걸까요? 제 아들과 며느리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궁금했지만 목이 잠겨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제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소희 씨가 말했습니다. 남편이 아드님께 연락드렸어요. 곧 오신다고 했어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따뜻한 물수건으로 제 얼굴을 정성껏 닦아주었습니다. 마치 친딸이 엄마를 간호하듯 그 손길에는 조금의 망설임도 귀찮아하는 기색도 없었어요. 잠시 후 그녀는 어디선가 보온병을 꺼내오더니 뚜껑을 열어 제게 내밀었습니다. 구수한 냄새와 함께 하얀 김이 피어올랐어요. 직접 쑤어온 쌀죽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못 드셨을 것 같아서요. 의사 선생님께도 여쭤봤는데 미음이나 죽은 괜찮다고 하셔서요. 조금이라도 드시고 기운 차리셔야 해요. 그녀는 침대 머리를 살짝 올려 저를 기댈 수 있게 해준 뒤 숟가락으로 죽을 조금 떠서 식힌 후 조심스럽게 제 입가로 가져왔습니다. 저는 그 정성을 마다할 수가 없어 입을 벌렸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죽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는 순간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어제 저녁 며느리가 던진 지긋지긋하다는 말에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던 속이 이 따뜻한 죽 한 그릇에 사르르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진심 어린 걱정과 위로였지요. 그렇게 죽을 반 그릇 정도 비웠을 때 병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아들 재식과 며느리 이미선이 들어왔습니다. 아들은 저를 보자마자 엄마 괜찮아? 라고 묻긴 했지만 그 얼굴에는 걱정보다는 당황과 짜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아예 노골적으로 인상을 찌푸린 채였어요. 어머니는 왜 사람을 이렇게 놀라게 하세요? 저희도 바쁜 사람들인데 새벽부터 이게 무슨 소란이에요. 며느리의 첫마디는 제 안부를 묻는 것이 아닌 원망 섞인 타박이었습니다. 밤새 저를 간호해준 소희 씨가 옆에 있다는 사실조차 아랑곳하지 않는 뻔뻔함이었죠. 소희 씨는 당황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꾸벅 인사를 했지만 며느리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사는 뭐래요? 병원비는 얼마나 나온대요? 아들이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할 기운도 없어 눈을 감았습니다. 그들이 궁금한 것은 제 건강 상태가 아니라 이 상황을 수습하는데 드는 비용과 시간뿐이라는 것을 똑똑히 알 수 있었어요. 제 침묵에 아들은 답답했는지 간호사실로 달려갔고 병실에는 저와 며느리 그리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소혜 씨 이렇게 셋만 남았습니다. 며느리는 팔짱을 낀 채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어제 설거지만 곱게 하셨어도 이런 일은 없었잖아요. 고집은 부리셔가지고 결국 이 사달을 만드시네요. 모든 것이 제 탓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제 목숨이 경각에 달렸던 순간조차 그녀에게는 그저 제 고집 때문에 벌어진 귀찮은 사건일 뿐이었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소희 씨의 죽으로 겨우 따뜻해졌던 제 속이 다시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옆에 서 있던 소희 씨가 참다 못해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 사모님, 할머니는 정말 위급한 상황이셨어요. 그런 말씀은 너무... 뭐요? 사모님? 그리고 그쪽은 누군데 참견이에요? 우리 집안일에 끼어들지 말고 비켜요.
며느리는 소희 씨를 벌레 보듯 쏘아붙였습니다. 소희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군요. 저는 그런 소희 씨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더 이상 이 착한 아가씨가 저 때문에 모욕당하는 것을 보고 있을 수 없었어요. 그만해라. 그리고 이 아가씨한테 함부로 말하지 마. 이 사람이 내 생명의 은인이다. 제 단호한 목소리에 며느리는 잠시 주춤했지만 이내 코웃음을 쳤습니다. 생명의 은인은 무슨, 어머니 재산 보고 접근한 거 아니에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다고. 조심하세요, 어머니. 저런 것들이 더 무서운 법이에요. 그때 간호사를 통해 상황을 파악하고 돌아온 아들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며느리가 뱉은 말을 못 들었는지 아니면 듣고도 못 들은 척하는 것인지 알 수 없는 표정으로 제게 말했습니다. 의사가 며칠 입원해서 경과를 봐야 한대. 검사도 몇 개 더 해야 하고. 그래서 어쩔 거냐? 제 물음에 아들은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뭘 어째? 입원해야지. 간병인이라도 붙여야 하나.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제 인생의 주도권을 되찾기 위한 첫 번째 싸움을 시작하기로요. 아니, 퇴원하겠다. 뭐, 엄마 의사가 안 된다는데 무슨 소리야. 내 몸은 내가 가장 잘 안다. 그리고 너희같이 성가신 보호자는 필요 없어. 퇴원 수속이나 밟아라. 어머니, 지금 저희한테 화풀이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뭘 어쨌다고요? 며느리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그들을 더 이상 상대하지 않고 옆에 서 있는 소희 씨에게 말했습니다. 아가씨, 미안하지만 나 좀 도와줄 수 있겠어요? 이 사람들하고는 말이 안 통하니 아가씨가 퇴원 수속 좀 알아봐줘요. 제 말에 아들과 며느리는 기가 막힌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고 소희 씨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하지만 제 눈빛이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소희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 부부는 결국 제 고집을 꺾지 못하고 투덜거리며 병원을 떠났습니다. 그들이 사라지자 병실에는 평화가 찾아왔어요. 저녁 늦게 남편인 동준 씨와 함께 소희 씨가 다시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작은 빵집 문을 일찍 닫고 온 것이었어요. 그들의 손에는 과일 몇 개와 따뜻한 보리차가 담긴 보온병이 들려 있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의사 선생님 말씀대로 며칠 더 계시는 게. 동준 씨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얼굴을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다. 너희 같은 사람들이 옆에 있는데 뭐가 걱정이겠니? 그것보다 너희 가게는 어쩌고 여기까지 왔어. 한창 바쁠 시간 아니냐? 제 말에 부부는 서로를 마주보며 멋쩍게 웃었습니다. 가게가 뭐 대수인가요? 할머니 건강이 먼저죠. 소혜 씨가 말했습니다. 저는 잠시 눈을 감고 그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들의 대화에는 저를 이용하려는 계산도 저를 귀찮아하는 기색도 없었어요. 그저 순수한 걱정과 인간적인 온기만이 가득했습니다. 잠든 척 가만히 누워 있는데 부부가 나누는 작은 소곤거림이 들려왔습니다. 여보, 우리 가게 월세날도 다가오는데 어떡하지? 할머니 간병이라도 하려면 며칠 가게 문 닫아야 할지도 모르는데. 동준 씨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어떡하긴. 어떻게든 되겠지. 사람 목숨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 할머니 저렇게 혼자 계신데 우리가 모른 척하면 벌받아. 소혜 씨의 단호한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속에서 무언가 단단한 것이 자리를 잡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 내 남은 인생과 재산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위해 써야 하는 것이었다. 나를 지긋지긋한 짐으로 여기는 혈육이 아니라
아무런 데가 없이 사람의 도리를 다하는 이 따뜻한 이웃에게 말입니다. 병실의 하얀 천장을 바라보며 저는 비로소 제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의사와 간호사의 만류를 뿌리치고 기어코 퇴원을 감행했습니다. 제 고집이 워낙 완강했기에 병원 측에서도 결국 두 손 두 발 다 들더군요. 퇴원 수속을 밟고 병원 문을 나서는 순간까지 아들과 며느리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제 퇴원하겠다고 소리친 저에게 단단히 화가 났거나 혹은 귀찮은 일이 해결되었다며 안도하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었죠. 어느 쪽이든 상관없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내 인생의 중요한 변수가 아니었으니까요. 제 곁을 지킨 것은 역시나 오동준, 강소의 부부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낡은 승용차를 병원 주차장에 대기시켜 놓고는 제 얼마 안 되는 짐을 챙기고 부축하며 저를 차에 태웠습니다. 차는 오래되어 덜컹거렸지만 그 안의 공기는 더없이 아늑하고 편안했어요. 할머니, 집에 가시면 바로 누워서 쉬셔야 해요. 저희가 죽이라도 끓여다 드릴게요. 운전을 하는 동준 씨의 말에 제가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다. 너희 덕분에 살았는데 내가 밥 한 끼는 사야지. 병원 근처에 괜찮은 식당이 있으니 그리로 가자꾸나. 부부는 극구 사양했지만 이번에도 제 고집을 꺾지는 못했습니다. 우리는 허름하지만 정갈한 한정식 집으로 가 늦은 아침 겸 이른 점심을 먹었습니다. 따뜻한 솥밥과 구수한 된장찌개가 들어가니 비로소 살 것 같더군요. 식사를 하며 저는 자연스럽게 부부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대학 시절 봉사활동 동아리에서 만나 사랑을 키웠다고 해요. 둘 다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지만 언젠가 자신들의 손으로 구운 따뜻한 빵을 어려운 이웃과 나누는 멋진 꿈을 함께 꾸었다고 했습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했고 가진 돈을 전부 털어 지금의 작은 빵집을 열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죠. 좋은 재료를 고집하고 정직하게 만들수록 오히려 수지가 맞지 않았고 가게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괜찮아요, 할머니. 둘이 함께 있으니까요. 어떻게든 버텨봐야죠. 소혜 씨가 씩씩하게 말했지만 그늘진 얼굴은 감추지 못하더군요. 저는 말없이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들의 선한 마음과 성실함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 돈이 어디에 쓰여야 가장 빛을 발할 수 있을지 확신하게 되었죠. 집으로 돌아온 저는 며칠 동안 푹 쉬며 기력을 회복했습니다. 그동안에도 부부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저희 집에 들러 제 안부를 묻고 빵집에서 갓 구운 빵을 가져다 주곤 했어요. 저는 그 빵을 먹으며 조용히 계획을 세웠습니다. 며칠 뒤 몸이 완전히 회복된 저는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집 근처에 있는 한 보육원이었습니다. 저는 원장 수녀님을 만나 조심스럽게 여쭈었습니다. 수녀님, 혹시 아이들에게 간식으로 빵을 기부하는 사람이 있다면 반갑게 받아주시겠습니까? 수녀님은 물론이라며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간식이 빵이라고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아이들이 몇 명인지 어떤 빵을 좋아하는지 꼼꼼하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목적지인 부부의 빵집으로 향했지요. 가게 안은 여전히 한산했습니다. 진열대에는 정성껏 만든 먹음직스러운 빵들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손님은 저 하나뿐이었어요. 저를 발견한 소희 씨가 깜짝 놀라며 달려왔습니다. 어머 할머니, 여기까지 어쩐 일이세요? 불편하시면 저희가 갈 텐데요. 나도 이제 다 나았다. 구경도 할 겸 들렀어. 빵 냄새가 참 좋구나. 저는 가게 안을 둘러보는 척하며
진열대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결심한 듯 동준 씨와 소희 씨를 불렀습니다. 내가 빵을 좀 주문하려고 하는데 혹시 300개 정도도 가능하겠나? 네, 300개요? 부부는 제 말에 눈이 동그래져서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들의 작은 가게에서는 상상도 못할 대량 주문이었을 겁니다. 동준 씨가 더듬거리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어디 회사 같은 곳에서 단체로 주문하시는 건가요? 그래, 뭐 비슷한 거란다. 좋은 일에 쓸 거라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걸로 골고루 담아주면 좋겠구나. 돈은 지금 바로 치러주마. 저는 지갑에서 미리 준비해온 현금 다발을 꺼내 계산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부부는 그 돈을 보고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그들의 한 달 매출보다도 훨씬 큰 돈이었을 겁니다. 소희 씨는 거의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정말 잘 만들어서 내일 약속한 시간까지 꼭 준비해 놓겠습니다. 그래, 수고해다오. 저는 그들의 등을 두드려주고 가게를 나왔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부부는 계산대 위에 돈을 보고도 믿기지 않는다는 듯 서로의 얼굴만 멍하니 쳐다보고 있더군요. 그 모습을 보니 제 마음이 다 뿌듯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돈을 쓰는 기쁨이라는 것을 저는 70평생 만에 처음으로 깨닫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약속 시간에 맞춰 빵집을 다시 찾았습니다. 가게 안은 빵 굽는 고소한 냄새와 열기로 가득했고 테이블 위에는 먹음직스러운 빵이 담긴 상자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어요. 부부는 밤을 꼬박 새워 빵을 만든 듯 눈이 퀭했지만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습니다. 할머니, 약속대로 다 준비해 놨습니다. 고생 많았다. 정말 맛있어 보이는구나. 저는 미리 불러두었던 용달차 기사님과 함께 빵 상자들을 차에 실었습니다. 부부는 빵이 어디로 가는지 묻지 않았어요. 그저 고맙다는 인사만 수십 번 반복할 뿐이었죠. 용달차는 보육원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도착하자 수녀님과 아이들이 현관문 앞으로 마중을 나와 있었어요. 차에서 빵 상자들이 내려지자 아이들의 입에서 와 하는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이들은 제 주위로 몰려와 할머니, 감사합니다. 를 외치며 제 손을 잡고 허리를 끌어안았습니다. 저는 제품에 안기는 작고 따뜻한 생명들을 느끼며 제 아들과 며느리에게서는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순수한 감사와 사랑을 느꼈습니다. 아이들이 빵을 하나씩 들고 행복하게 웃으며 먹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덩달아 행복으로 가득 차올랐어요. 돈을 버는 기쁨보다 돈을 제대로 쓰는 기쁨이 몇 배는 더 크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제 인생의 새로운 목표를 세웠습니다. 제 남은 인생과 재산은 이처럼 선하고 따뜻한 사람들과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해 쓸 것이라고. 이것은 제 아들 부부에 대한 복수이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제 자신을 위한 구원이기도 했습니다. 보육원 마당에 서서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듣고 있자니 며칠 전 아들네 집에서 겪었던 수모와 상처가 봄눈 녹듯 사르르 사라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보육원에서 돌아온 이후 제 일상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더 이상 외롭거나 허무하지 않았어요. 오늘은 또 어떤 즐거운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 하는 설렘마저 느껴졌으니까요. 아래층 부부의 빵집은 그날의 대량 주문 덕분에 한숨 돌린 듯 보였습니다. 부부는 제게 연신 고맙다고 했지만 저는 손을 내저으며 말했지요. 너희 빵이 맛있어서 주문한 것뿐이다. 내게 고마워할 시간에 손님들에게 더 맛있는 빵을 만들어주는 것이 진짜 보답이다. 제 말에 부부는 비장한 표정까지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곤 했습니다.
그 순수한 모습이 저를 웃음 짓게 만들더군요.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창가에 앉아 따뜻한 국화차를 마시며 새로 산 뜨개질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요란하게 울리는 전화벨 소리가 그 평화를 깨뜨렸습니다. 화면에 뜬 내 아들이라는 세 글자를 보는 순간 제 미간이 저도 모르게 찌푸려졌습니다. 병원에서 그 소란을 피우고 돌아간 뒤로 한 번도 연락이 없던 녀석이었습니다. 무슨 일일까? 받지 않을까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피할 이유가 없었지요. 저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나 재식이야.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는 어색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아마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너무 차분해서 당황한 모양이었어요. 엄마, 몸은 좀 어때? 이제 괜찮은 거야? 그래, 괜찮다. 무슨 일이냐? 제 단답형 대답에 아들은 또다시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며느리가 빨리 말해봐. 옆에서 답답해 죽겠네. 하고 속삭이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는 듯 했어요. 역시나 제 아니가 궁금해서 전화한 것이 아니었지요. 아니, 그게 아니고 엄마. 다름이 아니라. 녀석은 한참을 뜸들이다 본론을 꺼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집이 너무 좁잖아. 강훈이도 이제 다 컸는데 자기 방도 비좁고 그래서 말인데 우리 좀 더 넓은 집으로 이사 가면 어떨까 해서. 이사라니. 갑자기 무슨 소리냐? 아, 갑자기는 아니고. 미선이가 예전부터 계속 말했던 거야. 엄마도 알잖아. 그리고 강훈이 학군도 좀 더 좋은 곳으로 옮겨주고 싶고 여러모로 그게 좋을 것 같아서 참으로 그럴듯한 핑계였습니다. 손주인 강훈이를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면 제가 반대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겠지요. 하지만 저는 그 말 속에 숨겨진 진짜 의도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더러 어쩌라는 거냐? 제 차가운 물음에 아들의 목소리가 조금 커졌습니다. 어쩌라는 게 아니고 엄마가 좀 보태주면 좋겠다는 거지. 우리가 가진 돈만으로는 어림도 없는 거 알잖아. 엄마가 보증금이라도 좀 보태주면. 드디어 본심이 나왔습니다. 저는 뜨개질하던 손을 멈추고 창밖을 보았습니다. 파란 하늘에 흰 구름이 유유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저 구름처럼 제 마음도 이제 그들의 욕심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흘러가고 싶었습니다. 글쎄다. 저는 나직이 말했습니다. 뭐, 글쎄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요즘 내가 돈을 어디에 써야 가장 보람있고 가치 있을지 생각이 아주 많아졌거든. 그러니 너희 집 이사 문제는 너희 부부가 알아서 하려무나. 나는 좀 더 고민을 해봐야겠다. 제 대답은 아들에게는 상상도 못한 시나리오였을 겁니다. 언제나 자신들의 요구에 군소리 없이 지갑을 열던 어머니였으니까요. 수화기 너머에서는 잠시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정적이 흐른 뒤 아들의 당황하고 분노한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엄마, 지금 장난해? 그깟 설거지 일로 아직도 뒤끝이야? 우리가 사과라도 해야 해? 알았어, 미안해. 미안하다고. 됐지? 그러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끊는다. 저는 아들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통화를 종료해버렸습니다. 전화기는 곧바로 다시 울리기 시작했지만 저는 더 이상 받지 않고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지끈거리던 머리가 맑아지는 기분이었어요. 속이 다 후련했습니다. 그래, 이제 시작이다. 내 돈의 새로운 주인을 찾아줄 시간이었지요. 다음 날 저는 수소문 끝에 신뢰할 만하다는 여성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자산관리와 공익재단 설립을 전문으로 한다는 40대 후반에 똑 부러져 보이는 사람이었죠. 최민서 변호사라고 했습니다.
그녀의 사무실은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아주 반듯하고 신뢰감이 느껴지는 공간이었어요. 어르신, 어떤 일로 저를 찾아오셨는지요? 최 변호사는 제게 따뜻한 차를 건네며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제가 이곳에 온 이유를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아들과 며느리의 이야기부터 제가 병원에서 쓰러졌던 일, 그리고 아래층 젊은 부부의 선행과 그들의 어려운 사정까지. 제 이야기는 생각보다 길어졌지만 최 변호사는 단 한 번도 말을 끊거나 지루한 기색을 보이지 않고 끝까지 진지하게 들어주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모두 끝나자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르신의 뜻은 아드님이 아닌 그 젊은 부부의 꿈을 지원해주고 싶으신 거군요. 단순한 증여가 아니라 그들이 자립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후원을 하고 싶으시다는 말씀이시고요. 맞습니다. 그 아이들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는 아이들이에요. 하지만 제가 법이나 절차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없어서 어리석은 방법으로 그 아이들에게 오히려 짐이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 말에 최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주 현명한 생각이십니다. 어르신, 무턱대고 돈을 주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으니까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어르신께서 그 빵집의 공식적인 투자자가 되는 투자 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가장 깔끔하고 사업적인 방법이죠. 둘째는 아예 어르신 명의로 작은 공익재단을 설립해서 그 재단의 첫 번째 사업으로 그 빵집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이건 좀 더 공적인 성격을 띠게 되고요.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재단을 설립하는 것은 너무 거창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그저 그 아이들의 꿈을 조용히 응원해주고 싶었을 뿐이니까요. 저는 그저 그 아이들이 성공하는 모습을 보고 싶을 뿐입니다. 제 이름이 드러나거나 일이 시끄러워지는 것은 원치 않아요. 가장 조용하고 확실한 방법으로 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투자 계약 방식이 좋겠습니다. 어르신께서 자본금을 투자하고 그에 대한 합당한 지분을 받는 형태입니다. 다만 그 지분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어르신께서 자유롭게 처분하실 수 있지요. 나중에 그 수익금을 다시 재투자하거나 다른 좋은 일에 쓰실 수도 있고요. 무엇보다 이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은 이 투자는 어르신의 온전한 사업 행위이므로 차후에 아드님께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같은 것을 제기하더라도 투자금에 대해서는 권리를 주장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입니다. 최 변호사의 마지막 말에 제 눈이 빛났습니다. 바로 그것이었어요. 제가 원하던 바였죠. 내 아들이 더 이상 내 재산에 대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도록 완벽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 그렇게 합시다. 최 변호사님이 모든 것을 알아서 처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계약서는 최대한 그 아이들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작성해 주세요. 저는 수익을 바라고 하는 투자가 아니니까요. 알겠습니다, 어르신. 어르신의 뜻을 존중해서 그 젊은 분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키워나가는데 초점을 맞춰 계약 내용을 설계하겠습니다. 그녀는 믿음직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날 최 변호사에게 제 모든 재산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식적으로 제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절차를 마쳤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는 제 발걸음은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가벼웠습니다. 천군만마를 얻은 기분이었어요. 이제 마지막 단계가 남았습니다. 이 모든 계획의 주인공인 동준 씨와 소희 씨에게 제 뜻을 전하는 것이었죠. 저는 그날 저녁 부부를 저희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할머니,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얼굴이 아주 환하세요. 소희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부부를 식탁에 앉히고 제가 직접 끓인 대추차를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뜸을 들이다. 얼마 전 빵 300개를 주문했던 것이 바로 저였다는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네, 할머니가 그 회사 손님이셨어요? 부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래, 내가 그랬다. 너희가 밤새워 빵 만드는 것을 보니 이 아이들은 정말로 크게 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더구나.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오늘 변호사를 만나고 온 이야기까지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제가 그들의 꿈에 정식으로 투자하고 싶다는 제안을 했을 때 부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서로의 얼굴과 제 얼굴을 번갈아 볼 뿐이었죠. 너무나도 엄청난 제안에 현실감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소희 씨의 눈에 그렁그렁 눈물이 맺혔습니다. 할머니, 저희가 어떻게 할머니께 그런 큰 신세를 질 수 있겠어요? 저희는 정말 괜찮아요. 마음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녀는 거절의 뜻을 표했습니다. 그 모습에 저는 오히려 더 큰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만약 제 제안에 덥석 좋다고 달려들었다면 저는 오히려 이 아이들을 의심했을지도 모릅니다. 신세를 지라는 것이 아니다. 이건 내 투자다. 나는 너희의 꿈에 그리고 너희의 성실함에 투자하는 거야. 너희는 훌륭한 제빵사이고 나는 평생 장사를 해온 사람이다. 우리가 힘을 합치면 분명히 지금보다 훨씬 더 큰 일을 해낼 수 있을 게다. 저는 최 변호사가 준비해준 투자 계약서 초안을 그들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건 선물이나 동정이 아니다. 엄연한 사업적 파트너십 제안이야. 그러니 부담 갖지 말고 너희들의 꿈을 펼칠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주면 좋겠구나. 내가 너희의 든든한 첫 번째 손님이자 첫 번째 투자자가 되어주고 싶다. 제 진심이 담긴 말에 동준 씨는 끝내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식탁 위에 엎드려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소혜 씨도 그런 남편의 등을 토닥이며 함께 눈물을 흘렸지요. 한참을 울던 동준 씨가 고개를 들고 붉어진 눈으로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부모님께도 받아보지 못한 이런 믿음을 할머니께서 주시네요. 저희 정말 목숨 걸고 열심히 해서 할머니의 이 믿음에 꼭 보답하겠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단순한 이웃이 아닌 꿈을 함께 꾸는 동업자가 되었습니다. 제 돈은 마침내 자신을 가장 빛나게 해줄 새로운 주인을 만난 것이었습니다. 아들 부부의 탐욕스러운 손이 아닌 이 선하고 성실한 젊은이들의 꿈을 키워내는 자양분이 될 터였습니다. 우리의 동업은 생각보다 훨씬 더 즐겁고 활기차게 진행되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우리는 새로운 가게 자리를 알아보기 위해 함께 발품을 팔기 시작했어요. 저는 평생 시장과 상가를 돌아다니며 장사를 해왔기에 어떤 자리가 돈이 모이는 자리인지 알아보는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동준 씨와 소희 씨는 젊은 감각으로 어떤 곳이 사람들의 눈길을 끌 수 있을지 정확히 짚어냈지요. 우리는 서로의 장점을 합쳐 시너지를 냈습니다. 며칠간의 탐색 끝에 우리는 마침내 완벽한 장소를 찾아냈습니다. 근처에 큰 아파트 단지와 초등학교가 있고 길 건너편에는 오피스 빌딩까지 있는 그야말로 최고의 상권이었어요. 기존에 있던 낡은 과일 가게가 나간 자리였는데 월세가 비싸서 몇 달째 비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할머니, 여긴 월세가 너무 비싸서 저희 능력으로는. 동준 씨가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장사는 초반에 자리를 잘 잡아야 하는 법이다. 돈이 조금 더 들더라도 시작을 제대로 해야 손님들이 알아주는 법이야. 이 가게는 내가 보증금부터 모든 것을 책임질 테니 너희는 오로지 최고의 빵을 만드는 것에만 집중하거라. 제 확신에 찬 말에 부부는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곧바로 그 가게를 계약했습니다. 그 후로는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어요. 빵집의 이름은 부부가 오랫동안 고민한 끝에 옹기빵집이라고 지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하는 빵을 만들고 싶다는 그들의 소박한 꿈이 담긴 이름이었죠. 저는 그 이름이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가게의 내부 공사도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젊은이들의 감각을 존중해 인테리어의 대부분을 소희 씨의 의견에 맡겼지만 동선이나 작업 공간의 효율성에 대해서는 제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매일 공사 현장에 나가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함께 점심을 먹으며 미래를 이야기했어요. 주방에는 유럽에서 수입한 최신식 오븐과 반죽기가 들어왔고 가게 전면은 통유리로 만들어 빵 만드는 과정을 손님들이 직접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저는 단순한 투자자를 넘어 그들의 든든한 멘토이자 할머니 그리고 친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소희 씨는 제게 어머니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동준 씨는 저를 깍듯하게 대표님이라고 부르면서도 무거운 것을 들거나 힘든 일이 있으면 어머니, 이건 제가 하겠습니다. 라며 달려오곤 했지요. 제 인생에 웃음이 이렇게 많았던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제 아들 제식이를 키울 때도 저는 늘 먹고 사는 문제에 치여 아이와 눈 맞추고 웃어줄 여유가 없었습니다. 뒤늦게나마 저는 이 아이들과 함께 진짜 가족이 되어가는 기쁨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한 달간의 준비 기간이 끝나고 마침내 옹기빵집이 문을 여는 날이 되었습니다. 가게 앞은 제가 보낸 화환과 보육원 아이들이 보내온 작은 축하 화분들로 가득 찼어요. 저는 가장 아끼는 고운 한복을 차려입고 부부와 함께 나란히 서서 손님들을 맞았습니다. 동준 씨와 소희 씨는 말쑥하게 맞춘 제빵사 복장을 하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대견하고 자랑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옹기빵집, 오늘부터 문을 엽니다. 맛있는 빵 드시러 오세요. 우리가 함께 외치자 지나가던 사람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가게 안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오픈 기념으로 시식 행사를 열자 빵 맛을 본 손님들의 입에서 감탄사가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 이 빵 정말 맛있네요. 재료를 정말 좋은 걸 쓰나 봐요. 빵이 아주 부드럽고 고소해요. 손님들의 칭찬에 부부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가게는 순식간에 손님들로 북적이기 시작했고 준비한 빵은 오후가 되기도 전에 모두 동이 나고 말았어요. 성공적인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옹기빵집은 그 동네의 명물이 되었습니다. 좋은 재료를 아끼지 않고 정직하게 만든다는 입소문이 나면서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지요. 아침에는 출근하는 직장인들이, 낮에는 아이들 손을 잡고 온 엄마들이, 저녁에는 퇴근하는 가장들이 가게를 가득 메웠습니다. 저는 매일 빵집에 나가 손님들에게 차를 대접하고 아이들에게는 사탕을 쥐어주며 가게의 마스코트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빵집 할머니라고 부르며 친근하게 대해주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카운터 옆에 앉아 소희 씨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였어요. 소희 씨가 장난스럽게 제 볼에 묻은 밀가루를 털어주며 웃고 있었는데 가게 밖에서 누군가 그 모습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길 건너편에 웬 중년 여자가 서서 이쪽을 보고 있더군요. 낯이 익다 싶었는데 가만 보니 예전에 아들네 아파트 같은 라인에 살던 여자였습니다. 저와 몇 번 인사를 나눈 적이 있었지요. 그녀는 저와 눈이 마주치자 화들짝 놀라며 황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저는 그 일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저는 그 여자가 제 인생에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죠. 그 주 주말이었습니다. 빵집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쉬고 있는데 제 아들 제식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지난번 이사 문제로 통화하다 제게 일방적으로 끊긴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엄마, 아들의 목소리는 잔뜩 날이 서 있었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거야? 뭐가 말이냐? 모르는 척 하지 마. 엄마, 빵집 차렸다며? 웬 젊은 놈들이랑 같이 있다던데 그게 다 사실이야? 아들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나 걱정이 아닌 오직 분노와 따져 묻는 듯한 기색만이 가득했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싶었어요. 저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사실이다. 내가 내 돈으로 빵집에 투자를 좀 했다. 왜 안 될 일이라도 있느냐? 안 될 일이라니.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그 돈이 어떤 돈인데? 우리한테는 단 한 푼도 못 보태주겠다더니 생판 남들한테는 가게까지 차려줘? 엄마, 지금 제정신이야? 제정신이다. 내 평생 지금처럼 정신이 맑았던 적이 없어. 그리고 그 아이들은 생판 남이 아니다. 내가 죽을 뻔했을 때 나를 살려준 은인들이고 이제는 내 가족이나 다름없는 사람들이다. 가족? 하? 엄마가 진짜 노망이 들었구나. 그놈들이 엄마 돈 노리고 사기치는 거잖아. 그걸 몰라? 사기? 너는 내가 평생 사람 보는 눈도 없이 허투루 살아온 줄 아느냐? 사기는 너희 부부가 내게 치려고 했던 것이겠지. 내 돈을 너희 돈인 양 착각하고 내 노후를 너희의 예비 자금쯤으로 여기는 것. 그게 바로 사기다. 제 반격에 아들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씩씩거리며 말했죠. 당장 그 빵집 그만둬. 그리고 그놈들한테 준 돈 다 회수해. 안 그러면 내가 가만히 안 있을 거야. 가만히 안 있으면 어쩔 것이냐. 이 어미를 때리기라도 하겠다는 거냐. 엄마, 시끄럽다. 더 이상 할 말 없으니 끊는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로 전화하지 마라. 너와는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다. 저는 다시 한번 단호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어요. 저는 캄캄한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을 보았습니다. 더 이상 그 얼굴에는 초라함이나 공허함이 없었어요. 대신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해 싸울 준비가 된 단단한 전사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폭풍이 몰려오고 있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지요. 하지만 저는 조금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제 제 곁에는 저를 지켜줄 새로운 가족이 있었으니까요. 아들과의 통화 이후 며칠간은 놀랍게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폭풍 전의 고요함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저는 제 일상을 묵묵히 살아갔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빵집으로 출근했고 동준 씨, 소희 씨와 함께 웃고 떠들며 손님들을 맞았어요.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제게 쌓여가는 분노를 잊게 해주는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가게가 한산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창가에 앉아 꾸벅꾸벅 졸고 있었지요. 그때 가게 문에 달린 작은 종이 딸랑하고 울렸습니다. 반사적으로 고개를 들어 어서 오세요 하고 외쳤는데 가게 안으로 들어서는 사람의 얼굴을 보고 저는 그 자리에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제 며느리 이미선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고급 레스토랑에 온 손님처럼 도도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커다란 선글라스로 얼굴의 반을 가렸지만 저를 향한 경멸과 분노의 시선까지는 가리지 못하더군요. 그녀는 가게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마치 값비싼 물건을 감정이라도 하듯 빵 진열대부터 새로 들인 인테리어, 소품 하나하나까지 꼼꼼하게 훑어보았어요.
그녀의 시선이 주방에서 빵을 만들고 있는 동준 씨와 소희 씨에게 닿았을 때 그녀의 입가에 냉소가 어렸습니다. 커피 한 잔 주시겠어요? 가장 싼 걸로. 그녀는 카운터에 서 있는 저를 향해 턱짓을 하며 말했습니다. 마치 제가 이 가게의 종업원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이죠. 저는 아무 말 없이 일어나 커피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제 뒤에서 그녀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꼴의 가게는 그럴싸하게 꾸며놨네. 늙은이 돈은 무섭다니까. 이렇게 뜯어먹는 것들이 있으니. 그녀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제 등 뒤에 꽂혔습니다. 주방에 있던 소혜 씨가 그 말을 들었는지 하얗게 질린 얼굴로 이쪽을 쳐다보더군요. 저는 애써 태어난 척 뜨거운 커피가 담긴 잔을 그녀 앞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손님. 참나, 손님? 며느리는 선글라스를 벗으며 저를 노려봤습니다. 어머니, 지금 저랑 장난하세요? 여기서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런 허드렛 일이나 하시려고 그 난리를 피우신 거냐고요. 허드렛 일이라니. 내 돈으로 투자한 내 사업장에서 내가 즐겁게 일하는 것이다. 그게 뭐 문제라도 되느냐? 문제요?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어머니 평생 모은 재산을 저렇게 근본도 모르는 잡것들한테 다 퍼주고 있잖아요. 저것들이 어머니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요? 어머니 홀려서 돈 뜯어내는 사기꾼들이라고요.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자 가게 안에 있던 몇 안 되는 손님들의 시선이 우리에게로 쏠렸습니다. 동준 씨와 소희 씨도 주방에서 뛰쳐나왔어요. 사모님, 말씀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닙니까? 동준 씨가 분을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며느리는 그런 동준 씨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기가 막힌다는 듯 웃었습니다. 하? 사모님? 야,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이 할머니 아들 부인이야. 법적으로 상속권이 있는 사람이라고. 너희 같은 것들이 어디서 굴러 들어와서 우리 재산을 넘봐? 당장 내 어머니 옆에서 떨어지지 못해. 그녀는 거의 이성을 잃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가게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저는 이 추한 꼴을 더 이상 손님들에게 보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만해라. 그리고 나를 따라오너라. 할 이야기가 있으면 여기가 아니라 내 집에서 하자. 저는 며느리의 팔을 잡고 가게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동준 씨와 소희 씨에게는 너희는 가게를 보고 있거라. 내가 해결하고 오겠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들의 걱정스러운 눈빛을 뒤로하고 저는 며느리를 태워 택시에 올랐습니다. 집으로 오는 내내 며느리는 쉬지 않고 제게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그 사기꾼들에게 얼마나 속았는지 자신과 제 시기가 이 사실을 알고 얼마나 상심이 컸는지 당장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까지 했지요. 저는 그 모든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며느리는 기다렸다는 듯 소파에 주저앉아 다리를 꼬았습니다. 마치 자신이 이 집의 주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행동하더군요. 잠시 후 현관문이 다시 열리고 제 아들 제식이가 헐레벌떡 들어왔습니다. 며느리가 미리 연락을 해둔 모양이었어요. 엄마. 아들은 저를 보자마자 다짜고짜 소리부터 질렀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엄마 정말 저 사기꾼들한테 속은 거야? 그 돈, 내가 내 사업 자금으로 쓰려고 얼마나 기다렸는데 어떻게 우리한테 말 한마디 없이 그 돈을. 그건 우리 돈이잖아. 우리 돈. 그 말이 제 귀에 대못처럼 박혔습니다. 평생을 바쳐본 내 돈이 어느새 저들의 것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그 당연한 태도에 저는 마지막 남았던 일말의 연민마저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가
찬물을 끓였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만 찻잔을 놓고 소파에 앉아 있는 그들을 조용히 바라보았어요. 제 침묵에 그들은 더욱 기세등등해져서 저를 몰아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당장 그 빵집 계약 해지하세요. 그리고 저것들한테 넘어간 돈 한 푼도 빠짐없이 다 받아내세요. 저희가 아는 변호사 있으니 내일 당장 찾아가서. 시끄럽구나. 찻잔을 내려놓는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얼음 같은 냉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제 말에 쉴 새 없이 떠들던 아들과 며느리의 입이 동시에 닫혔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 앞에 섰습니다. 내 돈이다. 뭐? 내가 번 돈이라고. 내가 평생 길바닥에서 찬밥 먹고 밤잠 설쳐가며 악착같이 모은 피 같은 내 돈이야. 그런데 너희는 어느 순간부터 내 돈을 우리 돈이라고 부르더구나. 내가 너희의 현금 지급기라도 되는 것처럼. 제 말에 그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너희가 나를 그 집에서 내쫓던 날 기억하느냐? 나는 설거지 하나를 안 했다는 이유로 평생을 바쳐 뒷바라지한 아들놈 집에서 짐짝처럼 쫓겨났다. 내가 쓰러져 죽음의 문턱을 헤맬 때 너희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지? 그 아이들, 너희가 그토록 사기꾼이라고 욕하는 그 아이들은 그런 내 손을 잡아주고 나를 살려냈다. 너희는 병원에 와서 내 아니가 아니라 병원비부터 물었지. 가족? 웃기지 마라. 너희는 가족의 의미도 모르는 탐욕스러운 거머리일 뿐이야. 제 목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단단해졌습니다. 평생을 누르고 살았던 분노가 화산처럼 터져나왔습니다. 그러니 잘 들어라. 그 빵집은 내 남은 인생의 자부심이고 희망이다. 나는 그 아이들과 함께 내 돈을 가장 가치 있는 곳에 쓸 것이다. 너희에게는 이제 단돈 10원 한 장도 돌아가지 않을 게다. 그게 너희가 자초한 결과니까. 저는 말을 마치고 현관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리고 문 밖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이제 그만 돌아가라. 그리고 다시는 내 집 문턱을 넘을 생각도 하지 마라. 여긴 더 이상 너희를 위한 곳이 아니다. 당장 나가. 제 기세에 눌려 아들과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분노, 그리고 아주 약간의 공포심이 뒤섞여 있었어요. 그들은 비틀거리며 현관을 나섰습니다. 저는 그들의 등 뒤에 대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더 던졌습니다. 아, 그리고 다음에 또 내 가게에 와서 행패를 부린다면 그땐 업무방해로 경찰에 신고할 줄 알 거라. 쾅! 저는 제 손으로 직접 현관문을 닫고 빗장을 걸었습니다. 길고 길었던 싸움의 한 단락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아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속이 후련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씁쓸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저는 제 자신과 제 새로운 가족을 지켜낸 것이니까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내 집에서 아들 부부를 내쫓은 그날 이후 저는 그들이 어떤 식으로든 다시 제게 덤벼들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다음 공격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비열하고 교묘한 방식으로 찾아왔어요. 그들은 제 평판과 명예를, 그리고 제가 지키고자 하는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을 직접 겨냥하기 시작했습니다. 변화는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빵집에 찾아오시는 단골 손님 몇 분의 눈빛이 미묘하게 달라진 것을 느꼈지요. 예전에는 제게 친근하게 할머니 혹은 어머니라 부르며 스스럼 없이 말을 걸어오던 분들이 이제는 저를 흘깃거리며 자기들끼리 수군거리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예민하게 구는 것이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그 수군거림의 내용이
제 귀에까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글쎄, 저 할머니가 치매초 증상이 있다지 뭐야. 그래서 저 젊은 사람들이 그걸 이용해서 가게를 차렸다는 소문이 있더라고. 어머, 정말 겉보기에는 아주 정정해 보이시는데. 그러게 말이야. 자식들이 말려도 막무가내라 속이 아주 새까맣게 탄다더라. 그 말들은 예리한 유리 조각이 되어 제 귀에 박혔습니다. 며느리 이미선이 벌인 일이 분명했어요. 저를 이성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치매 노인으로 몰아가고 동준 씨와 소희 씨를 사기꾼으로 만들어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저를 사회적으로 고립시키려는 악랄한 속셈이었지요. 분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평생을 어떻게 살아왔는데 감히 제 명예에 그런 더러운 치를 하려 들다니요. 소문은 생각보다 훨씬 더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어느 날에는 제게 안부 전화를 건다는 핑계로 시댁에 먼 친척벌 되는 분에게서 전화가 오기도 했습니다. 형님, 괜찮으신 거예요? 제 시기 엄마가 걱정이 아주 많던데. 혹시라도 이상한 사람들이 형님 재산 노리고 접근한 거면 저희한테라도 꼭 말씀하셔야 해요. 요즘 세상이 얼마나 흉흉한데요. 그 걱정스러운 말투 속에 숨겨진 의심과 호기심을 모를 리 없었지요. 저는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걱정 고맙습니다만 저는 제정신 똑똑히 박혀 있고 누구보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 즐겁게 지내고 있으니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참 동안 불쾌감에 몸을 떨어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를 걱정하는 척하며 제 일상을 캐내려는 전화가 몇 번이나 더 걸려왔어요. 며느리는 마치 거미줄을 치는 거미처럼 친척과 지인들을 총동원해 저를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려는 것이었습니다. 이 비열한 소문은 결국 동준 씨와 소희 씨에게도 상처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소희 씨가 빵집 구석에서 남몰래 눈물을 훔치고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제가 놀라서 이유를 묻자 그녀는 억지로 웃으며 괜찮다고 했지만 이내 서러움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할머니, 오늘 어떤 손님이 저한테 할머니 등쳐먹는 사기꾼이라고 천벌받을 거라고 소리치고 가셨어요. 저희는 정말 괜찮은데 사람들이 할머니를 이상한 사람으로 보는 게 저는 그게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나요. 소혜 씨의 눈물을 보니 제 마음은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 하나 모욕당하는 것은 참을 수 있었지만 저 때문에 이 착한 아이들이 이런 수모를 겪는 것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어요. 동준 씨도 굳은 얼굴로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건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일입니다. 어머니의 명예를 그리고 저희의 결백을 위해서라도 저희가 직접 싸워야겠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빵집 문을 일찍 닫고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제 집 거실이었죠. 동준 씨와 소희 씨는 분노와 걱정이 뒤섞인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원망하기는커녕 오히려 저를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말만 되풀이했어요. 그 모습에 저는 다시 한번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신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최민서 변호사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절차에 대해 여쭤봤어요. 동준 씨의 말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법적인 싸움은 최후의 수단이다. 그런 식으로 싸우면 진흙탕이 될 뿐이야. 이기는 쪽도 상처만 남게 되지. 더 좋은 방법이 있다. 저는 이미 생각해둔 계획이 있었습니다. 어둠은 빛으로 몰아내야 하는 법이었지요. 거짓은 진실의 힘으로 이겨내야 했습니다. 마침 하늘이 제게 기회를 주려는 듯 며칠 뒤 빵집으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지역 방송국 교양 프로그램의 작가라고 자신을 소개한 사람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옹기빵집 맞으시죠?
저희는 동네의 따뜻한 이야기를 소개하는 이웃의 발견이라는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블로그에서 어르신께서 젊은 청년 창업가를 후원해서 함께 빵집을 운영하신다는 감동적인 사연을 보고 연락드렸습니다. 혹시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그 이야기를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제 사적인 이야기를 방송에 나가서 한다는 것이 영 내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옆에서 통화 내용을 듣고 있던 소희 씨가 제 손을 잡으며 간절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할머니, 우리 해요. 이게 기회예요. 우리가 얼마나 즐겁게 일하고 있는지, 할머니께서 얼마나 멋진 분이신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잖아요. 소희 씨의 말에 저도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래, 숨거나 피할 이유가 없었지요. 며느리가 퍼뜨린 더러운 소문을 가장 확실하고 밝은 방법으로 정면 돌파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며칠 뒤 빵집으로 촬영팀이 찾아왔습니다. 커다란 카메라와 조명 장비들 때문에 가게 안이 좁게 느껴졌지만 어쩐지 마음은 든든했어요. 처음에는 카메라 앞에서 말하는 것이 어색했지만 곧 저는 평소 하던 대로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준 씨와 소혜 씨가 빵을 만드는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고 손님들에게 따뜻한 차를 대접하며 이야기를 나누었죠. PD가 제게 물었습니다. 어르신께서는 어쩌다가 이 젊은 분들을 후원하게 되셨나요? 보통 자식들에게 물려줄 생각을 하시기 마련인데요.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준비해온 답이 아닌 제 마음속 진심을 이야기했습니다.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요. 하지만 저는 제 평생의 노력이 그저 누군가의 쌈짓돈이 되어 사라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제 돈이 누군가의 꿈을 키우는 씨앗이 되고 또 다른 희망을 틔우는 걸음이 되기를 바랐어요. 이 아이들은 제게 그 믿음을 준 고마운 인연입니다. 저는 제가 쓰러졌던 날의 이야기나 아들 부부와의 갈등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 아이들의 성실함과 제 사업 철학에 대해서만 담담하게 이야기했죠. 인터뷰 내내 동준 씨와 소희 씨는 제 곁을 지켰고 저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저희에게 어머니는 단순한 투자자가 아니에요. 인생의 방향을 알려주시는 등대 같은 분이시죠. 저희는 매일 어머니께 사업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를 배우고 있습니다. 동준 씨의 말에 저는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촬영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일주일 뒤 방송이 나갔습니다. 우리는 빵집에 다 같이 모여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TV를 시청했어요. 방송은 생각보다 훨씬 더 감동적으로 편집되어 있었습니다. 빵집의 따뜻한 분위기와 저희 세 사람이 함께 일하는 모습이 아름답게 그려졌고 제 인터뷰는 노년의 새로운 가치 창출이라는 긍정적인 메시지로 포장되었더군요. 저는 더 이상 치매 걸린 노인이 아니라 지혜로운 선배 경영인이자 따뜻한 인생 멘토가 되어 있었습니다. 방송의 파급력은 생각보다 대단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빵집은 전국 각지에서 사연을 듣고 찾아온 손님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어요. 사람들은 제게 악수를 청하며 정말 멋지십니다. 많이 배우고 갑니다라며 응원을 보내주었습니다. 며느리가 퍼뜨린 악의적인 소문은 진실이라는 밝은 빛 앞에서 힘을 잃고 연기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오히려 이제 사람들은 제 아들과 며느리를 저렇게 훌륭한 어머니를 몰라보는 못난 자식들이라며 손가락질하게 될 터였습니다. 저는 제 아들 부부가 이 방송을 보았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아마 분노와 질투에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겠지요. 그들의 비열한 공격은 결국 그들 자신에게
더 큰 상처를 입히는 자충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통쾌함보다는 어리석은 선택으로 스스로를 파멸로 이끄는 그들이 안쓰럽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정은 거기까지였어요. 이제 그들이 어떤 발악을 하든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었습니다. 방송의 힘은 실로 대단했습니다. 저를 치매 걸린 노인으로 몰아가려던 며느리의 시도는 완벽한 실패로 돌아갔고 저는 하루아침에 지혜로운 인생 멘토가 되어 있었지요.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고 평화로운 일상만이 남았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아들과 며느리의 탐욕과 어리석음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패배를 인정하는 대신 저를 나락으로 떨어뜨리기 위해 법이라는 칼을 빼어들었습니다. 사회적인 방법이 통하지 않자 이제는 법적인 족쇄를 채워 저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려는 것이었죠. 그들의 공격은 한 통의 등기우편물로 시작되었습니다. 평화로운 어느 오후 우편함에 꽂혀 있던 법원에서 온 서류 봉투를 발견했을 때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두껍고 빳빳한 봉투를 뜯는 손이 미세하게 떨려왔어요. 안에는 차가운 활자로 인쇄된 몇 장의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성년 의견 게시 심판 청구, 그리고 청구인의 자리에는 제 아들 김재식의 이름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내용은 기가 막혔습니다. 청구 이유서에는 제가 최근 급격한 정신 능력의 쇠퇴를 보이고 있으며 사리 분별이 어려워 타인의 기망 행위에 취약한 상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또한 비정상적인 소비 행태로 평생 모은 재산을 탕진하고 있어 청구인을 비롯한 가족들의 생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거짓말로 가득 차 있었죠. 저를 법적으로 정신이 온전치 못한 사람으로 규정하여 제 모든 재산권을 빼앗고 자신들이 후견인으로서 그 재산을 관리하겠다는 그야말로 파렴치한 속셈이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든 채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는 기분이었어요. 피를 나눈 내 아들이 이 어미를 법적으로 정신병자 취급하며 재산을 강탈하려 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분노를 넘어선 깊은 절망감이 저를 덮쳤습니다. 며느리 이미선의 머리에서 나온 계략이 분명했지만 그 서류에 자신의 도장을 찍은 것은 결국 제 아들 재식이었습니다. 그 순간 거실 문이 열리고 빵집 일을 마친 동준 씨와 소혜 씨가 들어왔습니다. 제 손에 들린 서류와 잿빛이 된 제 얼굴을 본 그들은 사태의 심각성을 직감하고 제게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어디 편찮으세요? 소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그들에게 서류를 건넸습니다. 서류를 읽어내려가는 두 아이의 얼굴 또한 경악과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동준이는 주먹을 불끈 쥐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건 정말 짐승만도 못한 짓입니다. 할머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있잖아요. 변호사님도 계시고요. 저희가 할머니 곁에서 끝까지 싸울 거예요. 소희는 눈물을 글썽이면서도 오히려 저를 위로하며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 아이들의 굳건한 눈빛을 보니 절망의 늪에 빠져들던 제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 나 혼자가 아니었다. 나를 지키기 위해 기꺼이 함께 싸워줄 내 편이 있었다. 저는 더 이상 슬퍼하거나 절망하고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최민서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최 변호사의 목소리는 제 생각보다 훨씬 더 차분하고 단호했습니다. 결국 최악의 수를 두었군요, 어르신.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년 의견 게시는 그렇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특히 어르신처럼 사회활동을 활발히 하고 계신 분의 경우 상대방이 명백한 증거를 대지 못하면 기각될 확률이 높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최 변호사님. 일단 법원에서 조정 기일을 잡을 겁니다. 양측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자리죠. 그 자리에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재판으로 가게 되고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정신 감정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조정 기일에서 이 싸움을 끝내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그들이 다시는 어르신을 상대로 이런 파렴치한 시도를 할 수 없도록 완벽하게 밟아줘야 합니다. 최 변호사의 말에 저는 다시금 용기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그날부터 다가올 전쟁을 위해 철저하게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최 변호사는 법원에 제출할 답변서를 작성했고 저는 다시 한번 대학병원에서 더욱 정밀한 검사를 받아 제 정신 상태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증명하는 소견서를 준비했습니다. 동준 씨와 소희 씨는 옹기빵집의 모든 회계 장부와 매출 기록을 정리해서 제 투자가 얼마나 성공적이었는지를 증명할 자료를 만들었어요. 심지어 우리가 후원하던 보육원의 원장 수녀님과 빵집의 단골 손님 몇 분은 기꺼이 저의 인품과 사회성에 대한 탄원서를 작성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조정 기일이 잡힌 날, 저희는 법원 건물에 있는 조정실로 향했습니다. 딱딱하고 차가운 분위기의 작은 방이었습니다. 한쪽에는 저와 최 변호사, 그리고 잔뜩 긴장한 얼굴의 동준 씨와 소희 씨가 앉았고, 맞은편에는 아들 재식과 며느리 이미선, 그리고 그들의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가운데에는 중년의 조정위원이 무거운 표정으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지요. 조정이 시작되자마자 상대 측 변호사가 먼저 포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준비해온 자료들을 제시하며 제가 얼마나 비이성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지를 역설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빵 300개를 갑자기 주문했던 일, 갑자기 큰돈을 투자해 빵집을 차린 일, 심지어 TV 방송에 출연한 것까지 전부 과대망상과 충동조절 장애의 잔거라고 주장하더군요. 며느리는 옆에서 저희 어머니가 원래 저러시지 않았어요. 저 젊은 것들이 나타난 뒤부터 이상해지셨어요 라며 눈물을 흘리는 연기를 펼쳤습니다. 그들의 뻔뻔한 거짓말을 듣고 있자니 실소가 터져나왔습니다. 제 차례가 되자 최민서 변호사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조정위원님, 지금부터 청구인 측의 주장이 얼마나 악의적이고 허위인지를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최 변호사는 마치 잘 짜인 각본처럼 우리가 준비한 자료들을 하나씩 차례대로 제시했습니다. 가장 먼저 제 완벽한 정신 감정 소견서를 제출하여 저의 판단 능력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밝혔습니다. 그 다음 빵 300개는 보육원 아이들을 위한 순수한 기부였음을 증명하는 원장 수녀님의 감사 편지와 사진들을 보여주었지요. 그리고 옹기빵집의 회계 장부를 통해 제 투자가 탕진이 아니라 오히려 자산을 증식시킨 성공적인 사업이었음을 명백히 입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송 출연은 저의 긍정적인 사회 활동을 증명하는 자료라고 반박했습니다. 우리가 제시하는 증거들이 하나씩 나올 때마다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은 점점 더 흙빛으로 변해갔습니다. 조정위원의 표정 역시 노골적으로 그들을 향한 불신과 경멸로 바뀌어 갔지요. 모든 증거 제출이 끝나고 최 변호사는 잠시 숨을 고른 뒤 결정적인 마지막 한 방을 날렸습니다. 조정위원님, 그리고 청구인 김재식 씨, 박경애 여사님께는 더 이상 김재식 씨의 보호나 부양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사님께는 이미 자신을 진심으로 아끼고 보살펴줄 새로운 법적 가족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최 변호사는 서류 가방에서 마지막 서류 한 장을 꺼내
높이 들어 보였습니다. 이것은 박경애 여사님께서 오동준, 강소혜 씨를 법적인 양자로 입양하기 위해 법원에 제출한 입양 허가 신청서 사본입니다. 박경애 여사님은 자신을 정신병자로 몰아 재산을 빼앗으려는 아들이 아니라 자신을 구하고 새로운 삶의 기쁨을 안겨준 이 두 사람을 새로운 자녀로 선택하셨습니다. 따라서 아들 김재식 씨가 제기한 이성년 의견 개시 청구는 그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잃었으므로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입니다. 입양. 그 단어가 조정실 안을 가득 메우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아들 재식이는 마치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표정으로 멍하니 저를 쳐다보았고 며느리 이미선은 이게 무슨 소리야. 말도 안 돼. 하고 외마디 비명을 질렀습니다. 조정위원은 더 이상 들을 것도 없다는 듯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청구인 측의 주장은 근거가 심히 부족하고 오히려 청구의 목적이 불순하다고 판단됩니다. 이 조정은 불성립으로 종결하고 재판부의 청구 기각 의견을 강력히 전달하겠습니다. 그것은 저의 완전한 승리를 선언하는 판결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넋이 나간 채 앉아있는 아들을 마지막으로 한번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탐욕이나 분노가 아닌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의 공허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향해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말도 이 비참한 현실보다 더 큰 벌이 될 수는 없을 테니까요. 저는 제 새로운 아들과 딸의 손을 잡고 당당하게 조정실을 걸어 나왔습니다. 차갑고 어두웠던 법원의 복도가 그날따라 유난히 환하고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길고 지독했던 싸움은 마침내 이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법원에서 아들 부부의 파렴치한 시도를 완벽하게 꺾어버린 그날, 우리는 집으로 돌아와 조촐한 축하 파티를 열었습니다. 소희가 정성껏 차린 저녁상 앞에서 우리는 그동안의 마음고생을 털어내며 오랜만에 실컷 웃고 떠들었지요.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힐 장애물은 없다는 해방감에 음식은 그 어느 때보다도 달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법원으로부터 아들이 제기한 성년 의견 개시 청구가 최종적으로 기각되었다는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법적인 싸움이 완전히 끝났음을 알리는 증표였죠. 그와 동시에 동준이와 소희를 제 양자로 받아들이는 입양허가 결정 또한 내려졌습니다. 우리는 구청에 나란히 찾아가 가족관계 등록부를 새로 정리했습니다. 서류상에 자녀라는 이름으로 오동준과 강소희 두 아이의 이름이 새겨지는 것을 보았을 때 저는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혈연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 제 의지로 선택하고 이룬 진짜 가족이 법적으로도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에 대한 소식은 그 후로 자연스럽게 끊겼습니다. 나중에 최 변호사를 통해 들으니 법원에서의 완패 이후 그들의 관계는 완전히 파탄이 났다고 하더군요.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끔찍하게 싸우다 결국 이혼했고 아들은 무리하게 소송을 준비하며 끌어다 쓴 빚까지 떠안아 사업체마저 넘어가고 말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탐욕이 만들어낸 결과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겠지요. 저는 더 이상 그들을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 인생은 이제 그들과 상관없이 오롯이 저와 제 새로운 가족들의 행복으로 채워나가야 했으니까요. 시간은 강물처럼 평화롭게 흘러갔습니다. 옹기빵집은 동네의 명물을 넘어 멀리서도 찾아오는 착한 빵집으로 이름을 알렸습니다. 우리는 사업이 커지는 만큼 사회의 온기를 나누는 일에도 소홀히 하지 않았어요. 보육원 기부는 물론 지역의 독거노인들에게 매주 따뜻한 빵을 배달하는 일도 시작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베푸는 삶이
이토록 큰 기쁨을 주는지 저는 하루하루 새롭게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화창한 봄날이었습니다. 제 인생에 눈부신 햇살 같은 소식이 찾아왔어요. 소희가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임신 사실을 알려온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뻐서 소희를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게 새로운 손주가 하늘이 내려준 선물이 찾아온 것이었죠. 제 친손주인 강훈이는 며느리의 등살에 마음껏 사랑해주지도 못했는데 이 아이만큼은 세상 모든 사랑을 다 주리라 다짐했습니다. 소희의 배가 남산만해지는 10달 동안 저는 제 생에 가장 행복하고 분주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입덧하는 딸을 위해 좋다는 음식을 구해다 나르고 태교에 좋다며 함께 음악회를 찾아다녔습니다. 서툰 솜씨로나마 아기 옷과 이불을 직접 만들며 곧 태어날 생명을 기다리는 설렘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제가 그토록 바라왔지만 이전에는 결코 누려보지 못했던 할머니로서의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길고 긴 기다림 끝에 온유가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분만실 앞에서 동준이와 함께 발을 동동 구르며 기다리던 그 시간, 그리고 마침내 간호사의 품에 안겨 나온 작고 붉은 아기를 처음 마주하던 순간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공주님입니다. 할머니, 한번 안아보세요. 떨리는 팔로 아기를 받아 안았습니다. 제 품에 쏙 들어오는 작고 따뜻한 생명의 무게, 꼬물거리는 작은 손가락과 새근새근 내쉬는 숨결. 저는 그 작은 얼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이 아이를 만나기 위해 제가 그 모든 모진 풍파를 견뎌왔구나. 제 모든 상처가 이 작은 생명의 온기 앞에 눈 녹듯 사라지는 기적이었습니다. 온유가 태어난 후 저희 집은 아이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기저귀를 갈고 목욕을 시키고 이유식을 만들어 먹이며 서툴지만 행복한 할머니의 일상을 보냈습니다. 온유가 처음으로 뒤집기를 하고 기어다니고 마침내 제게 두 팔을 벌리며 함이 하고 달려와 안기던 날의 벅찬 감동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었지요. 어느덧 온유가 3살이 되던 해의 가을 저녁이었습니다. 우리는 빵집 일을 마치고 다 함께 집으로 돌아와 저녁상에 둘러앉았습니다. 온유는 제 무릎에 앉아 고사리 같은 손으로 밥을 떠먹고 있었고 그 모습을 보며 동준이와 소희는 흐뭇하게 미소 짓고 있었죠. 소희는 제 앞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쌀밥과 따뜻한 묵국 한 그릇을 놓아주었습니다. 저는 문득 그 밥그릇을 보며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던 그날들을 떠올렸습니다. 아들네 집에서 쫓겨나던 날, 제가 그토록 서러웠던 것은 단지 설거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제 헌신과 정성을 헌신짝처럼 내버리는 그들의 태도, 저라는 인간의 존엄을 무시하던 그들의 눈빛 때문이었지요. 그리고 차가운 바닥에 쓰러졌을 때 저를 살린 것은 법적인 부양의 의무도 혈연의 책임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건네온 이웃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죽 한 그릇이었습니다. 결국 가족이란 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서로의 존재를 존중하고 힘들 때 기꺼이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나눠 먹을 수 있는 사이. 그것이 진짜 가족의 의미라는 것을 저는 제 인생의 황혼역에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었죠. 할머니, 밥 먹어요. 온유가 제 옷소매를 잡아 끌며 재촉했습니다.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제 앞에는 사랑하는 나의 딸과 아들,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녀가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따스한 저녁 노을이 세상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어요.
길고 길었던 내 인생의 힘든 설거지는 모두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앞에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따뜻하고 행복한 저녁상이 차려져 있습니다.